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후에 겪게 되는 깊은 슬픔, 바로 펠로스 증후군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의학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보호자가 겪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깊은 경험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은 절대 병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후유증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말할 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서요, 내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 보호자가 겪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상실감이나 우울감, 괴로움 같은 것들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애도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왜 유독 이 슬픔이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게 느껴지고 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걸까요? 맞아요. 왜 때로는 사람과의 이별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 상실감이 왜 이렇게까지 독특하고 힘든 경험이 되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그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의 상실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거잖아요. 나를 판단하지 않고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오직 나만을 믿고 따르던 그런 존재. 그런 절대적인 지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의 충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 박탈된 비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가 이 슬픔을 온전히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고작 개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뭘 그래? 이런 말들 때문에 내가 슬퍼할 권리마저 빼앗긴 것 같고 결국 혼자서 끙끙 앓게 되는 거죠. 정말 고립감을 느끼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양육자로서 짊어져야 했던 그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반려동물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의 신과 같은 역할을 해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안락사처럼 삶과 죽음을 내가 결정해야만 했던 그 선택의 트라우마가 더해져서 슬픔을 훨씬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복잡한 감정들은 결국 아주 현실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요. 심리적으로는 깊은 슬픔이나 죄책감은 물론이고요. 신체적으로도 식욕이 뚝 떨어지거나 잠을 못 자기도 하죠. 심지어 아이의 물건을 차마 치우지 못하거나 어디선가 아이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청 같은 행동적 증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종의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픔의 5단계인데요. 이걸 무슨 통과해야 할 관문이나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하지는 마세요. 그저 내 감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여정을 위한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단계는 부정이에요.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하고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거죠. 그 다음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분노로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수의사나 혹은 나 자신을 탓하게 되죠. 그리고 만약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시간을 되돌리려는 타협의 단계를 거쳐서요. 상실의 현실을 온전히 마주하면서 깊은 무기력에 빠지는 우울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한 채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되죠. 중요한 건 이 단계들을 순서대로 겪지 않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치유는 그냥 가만히 비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도 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슬픔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의식을 치르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장례식을 치르거나 아니면 집 한쪽에 아이 사진이랑 촛불을 두고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요.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일기장에 미처 하지 못했던 말을 적어보거나 아팠을 때 모습 말고요. 가장 예쁘고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로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기억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치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슬픔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그 사람의 감정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이제 안 아프니까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개업잖아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알아 라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이가 쓰던 물건을 정리하거나 또 새로운 아이를 들이는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오직 내 마음의 속도에 맞춰서 내가 준비됐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빈자리를 채우려고 성급하게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애도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우울감이 6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이거나 자해 충동 같은 위험한 생각이 든다면요.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이건 결코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치유로 가는 길의 핵심은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 그리고 시간의 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독한 슬픔은 여러분이 무너졌다는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랑이 얼마나 눈부시고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마지막 증거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깊숙이 들어온 지금 이 특별하고도 깊은 슬픔을 우리 사회가 또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가 더 잘 이해하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까요?